네, 5월에도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유용하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끝내 손을 잡고 만났지만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통 크게 양보했는데 야당이 안 받아줬다라고 했는데 통 큰 양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특검을 수용했다는 거죠. 물론 조건부 수용이지만 일단 한 번 나간 거죠. 더 한 발 나간 거기 때문에 특검 수용은 경찰의 조사를 보고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조건부 수용이고 특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단식이고 또 이제 그 폭행 사건까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막 얽히고 막 남마처럼 얽히니까요. 이 부분이 참 풀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특히 또 이제 원내대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당에서는 드루킹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먼저 특검을 좀 처리하자, 조건을 달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시기와 방식 두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시기는 야당 같은 경우는 내일 특검을 처리하고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처리하자는 거고요. 네. 여당 같은 경우는 특검과 추경안을 24일 날 동시에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야당 3당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시기와 이런 방식에 대한 것들이 핵심인 것이지 명칭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조건을 단 경우에는 통 크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세균 의장이 얘기한 합의안이 내일 저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회 내에서 남북 합의 결의안에 대해서 여야가 지지선을 하고 그리고 특검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비준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의 절충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를 내일 2시까지는 못 박았기 때문에 저는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조금씩 양보를 해서 여하튼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데드라인은 8일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 10일 날 지금 거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8일과 10일 요 사이에 저는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받는다고 하면서 내건 조건이 무엇인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검 받겠다. 그런데 3가지 조건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특검 수용 조건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의결과 북미정상회담 성과 보고 비준안 처리하자. 이거를 조건으로 내걸었고요. 그리고 필수 법안 7가지를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특검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건을 보실까요? 특검법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한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야 3당 교섭단체 합의로 추천하고 여당은 거부권을 갖는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특검법 명칭입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렇게 명칭을 정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3번째 것부터 좀 보면요. 명칭을 이렇게 딱 못 박은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원래 하려고 그러면 드루킹 등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드루킹 등. 그래야지만 좀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관련된 인물에 대한 이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김경수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선 전후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못 박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못 믿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두 사람이 이제 그 조찬회동을 했잖아요. 조찬회동을 하면서 실제로 상당 부분 접근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검을 수용하겠다. 그 대신에 이제 뭐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비준 동의 처리안이라든가 결의안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됐는데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의총에 간 다음에 갑자기 단식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라든가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이제 한국당이 워낙 지금 지지율이 별로 안 좋고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선전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번에 이 국회를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걸 예를 들면은 원치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에 속에 국회가 인정하지 않게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상당히 약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제 추측에. 그러니까
실제로 두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특검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예. 추경도 이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건 추경이에요. 지금 예. 일자리 문제. 추경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양쪽이 요구하는 거. 그러면 과거 같았으면은 지방선거도 없고 예를 들면 남북정상회담 문제, 한국당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게 없었다면 제가 보기엔 그래 하자 해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요. 그 안에서 항상 했었거든요. 예. 협의했었거든요. 명칭부터 해서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할 기간, 예.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원내대표 또 다른 당 원내대표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켰던 것이 제가 보기엔 상례고 또 예. 국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추경도 받아주겠다, 특검도 수용하겠다, 특검 수용 문제는 뭐 여권 내부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그러지느냐? 그것은 지방선거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신뢰가 이제 굉장히 깨져버린 것 같아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래 특검 수용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을 들어서 니네들 특검법 해라. 예. 그렇지않으면 안 되겠다. 못 믿겠다 이거죠. 괜히 그거 갖고 예를 들면 계속해서 국회가 지리하게 끌고 그러면서 이제 정쟁화 시키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이게 계속 얽히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 오늘 끝내 결렬됐는데요. 왜 결렬됐는지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이렇게 통 큰 제안을 하고 특검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을 하면 그것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다. 파탄낸 것을 가지고 명분을 잡아서 지방선거에 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특검 여부로 올 국회마저 이대로 종료된다면 모든 정치적 책임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상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전제들과 조건들을 달아가지고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바른미래당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갖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일방적 태도로서 오늘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네, 한 자리에 만나서 의논했지만 뒤돌아서서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의 조건 자체를 보면은 이거 특검 안 받겠다는 거지 받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지금 생각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시기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8일 날 특검을 발의하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통상적으로 20일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특검은 5월 말서부터 특검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충분히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예. 그것을 빌미 삼아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네. 이것을 실은 여당은 달고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원식 대표가 통큰 그런 양보를 했다고 하지만 실은 24일로 박은 얘기는 뭐냐면 예. 24일 하면 준비가 20일 정도 지나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특검하는 것은 그거는 뭐 얼마든지 예. 받아들일 수가 있다. 예. 선거가 끝난 상태니까 결국은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차원에서 어느 것이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지금 보기 쟁점은 때문에 시기군요. 쟁점은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정세균 의장도 이거는 결국 5월 임시국회마저 아무런 성과 없다면 예. 또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번 5월에 그만둬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겁니다. 내일 2시까지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결국은 어떤 형태든 간에 저는 8일, 9일, 10일 이내에 절충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절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양쪽에서 말하는 시기에 절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 중간 뭐냐면 정도에서 만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당이 예. 따라올 수밖에 없다. 여당이 따라올 수밖에 왜냐하면 없다. 국정 운영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요.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추경 예산을 마치 지방선거용의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라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뭐 5월 임시국회 안 열어도 자신들에게는 불리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 추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일자리를 위한 아주 중요한 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 여당이 무조건 그냥 그만둘 수는 없다. 또 14일 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지방선거에 나오는 분들은 마지막 시한이란 말이에요. 예. 만약 14일 날 넘어서까지가 된다면 이번
재보궐선거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절충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뭐 한국당과 이렇게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으면서 눈물을 보인 적도 있고 김성태 원내대표랑은 뭐 호흡을 맞춘 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밀당의 케미를 보여줬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원식 원내대표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제 11일 날 선출됩니다만 그 이전에 하여튼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소한 의사일정 합의 정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그거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검법은 어차피 여권에서 이 뭐 청와대도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했었고 김경수 의원도 뭐 받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특검법 수용은 제가 봤을 때도 그 여권으로 봤을 때는 결코 불리한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점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의 특검을 보면은 이제 특검법이 지금 제출한 것이 이제 야당이 제출한 게 있잖아요. 그럼 법사에서 심의를 해야 돼요. 심의하고 또 본회의 통과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또 사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단 검찰에서 경찰에서 했던 거 다시 또 다 인수인계 받고 하면은 아무리 빨라도 제가 보기엔 6월 지방선거 바로 직후예요. 과거의 특검이 다 그래. 최순실 사건도 그랬어요. 실제 한 2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국민적 의혹을 키우는 것보다는 정리시키고 그리고 특검으로 넘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 수사가 되니까 일단락진단 말이죠. 일단 김경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는 결백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전향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다. 여권 내에서도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남북 정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회에서의 지원 문제, 또 이것을 이제 끌고 계속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갖고 가려고 하는 여권이라든가.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예를 들면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전국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서 국회가 예를 들면은 상당히 이제 뭐 미국의 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북미 회담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결의안까지 민주당 하원 간사가 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근데 우리는 이게 남남 갈등이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아마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우려하는 측면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세균 의장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정세균 의장도 문호동 무임금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제 사실 국민을 두려워하면은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한다면 여야가 아마 국민적 압박에 의해서 결국은 하여튼 합의를 하지 않겠냐. 큰 차이가 없다. 그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뭐 최후 통첩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장 오후 2시인데 그렇습니다. 극적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만 가면 다 해결됩니까? 일단은 이제 특검이란 문제라는 그 뇌관을 빼야지만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지방선거가 사라지고 있다. 지금 광역단체장 뭐 우리가 좀 안다 하더라도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 누가 나온지를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치 공세가 심화되고 중앙정치 어젠다가 모든 정치 과정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지방선거의 본래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봐더라도 빨리 특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99년서부터 지금까지 11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2번이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현 정부가 잘 알아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 무려 5번의 특검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상황을 봐서 이건 현안이 있다면 받으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특검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3번 있었고 박근혜 때 1번 있었거든요. 전부 다 11번 중에서 무려 7번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있었다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이거를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현안이 나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도 높고 정당 지도도 민주당이 높다고 한다면 자신감을 갖고 특검에 임하는 그러한 전향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특검을 11번 했다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특검이 다 효용성이 있고 결과가 좋았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론적인 거의 시각도 80 내지 90%는 위험이 처리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특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그것이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당이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최후 통첩 시한 내일 오후 2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또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예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하자라고 했습니다. 현 국회의원 전원 불출마를 전제로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했으면 한다. 이번 주에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국민들이 국회 해산위에서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서야 할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답답해서 이제 이런 글을 쓰신 건 알겠는데 다소 좀 굉장히 급진적인 방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발적인 것이겠죠. 지금 국회를 뭐 의원내각제도 아니고요. 지금 국회의원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거 대표성이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을 뭐 조기 총선을 하자 그럴 경우에 그럼 또 다른 쪽에서 누가 유불리를 또 얘기할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고 과연 지금 문제가 그러면 국회를 해산해서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뭐 특검법을 수용하면서 그 논의하고 국회 내에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여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뭐 국회의 지원 지지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현안인 여러 가지 뭐 그 추경 문제라든가 관련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좀 정상화되는 측면 예를 들면 갑자기 단식 투쟁하고 하지 말고요. 정상화되는 측면들을 야권에서 받아들이고 하면은 이건 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뭐 홍익표 의원은 뭐 답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모든 의원들이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뉴스메이커로서 지금 보도가 되는 것 자체로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나 헌법에도 국회 해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홍익표 의원이 저 부분을 실현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면은 그 조금 관심을 가질까? 본인은 의원직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발적인 면이 있다. 얼마만큼 국회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면에서 보면 저는 뭐 일말 이해는 되지만 너무 이렇게 좀 현실과 동떨어진 면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논평 듣고는 또 홍익표 의원이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워낙 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상황이 잘 안 풀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사건으로 상당히 정치권에 또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도 이 사안을 좀 중대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국회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폭행한 거예요. 국회의원 다 헌법기관인데 특히 원내대표를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는 현재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와 국체가 있는데 헌법이라는 문제 또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약화되고 상당히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 사람의 우발적 행동이 뭐 어떤 행동인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그런 분을 봤을 때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이 정황이라든가 동기 이 부분에서 좀 수사하고 있다는데 정확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범행한 사람이 계속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를 노리려고 했다. 뭐 남북 정상회담 문제 여러 가지 그 지금 한국당에서 나왔던 발언에 대해서 자기가 상당히 불쾌하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소신처럼 또 얘기했었고. 그런데 이제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사상의 차이 있고 다 이념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폭행으로 예를 들면 응징하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은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면서 간직해오면서 발전해 왔는데 그걸 일거에 상당히 훼손하는 거다. 이거는 특히 국회 내에 가서가 했다는 자체는 명확하게 제가 봤을 땐 경찰이 정말 이거는 빨리요 시급하게 왜 그랬는지 무엇을 노린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원에 확실한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 씨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자신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을 잘 추스리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에 있을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아니하고 승복할 것이며 질문은 안 받습니다. 범행 혼자 계획하신 거 맞나요? 당연하죠. 네. 지금 이 짧은 얘기만 들어봐도 한국당에 상당히 불만이 이제 큰 분으로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초에 목표가 홍준표 대표였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더 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하여튼 간에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또 국회 내에서 폭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뭐 김 씨가 저런 식으로 아무리 항변한다 하더라도 예. 저렇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뭐 배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여야가 공방을 하는 것도 실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정말 경찰 수사에 맡기고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의 문제에 관련돼서 이거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뭐 여당이 뭐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보다는 여하튼 이것은 어떠한 경우도 폭행은 안 된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 좀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야가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홍준표 대표를 애초에 때리려고 했지만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이제 공격했다는 진술인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날 뭐 바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래도 며칠 전부터는 생각을 좀 하고 계획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시기에서 정치인들이 상당히 좀 그런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경찰 수사가 일단 첫 번째로 예. 제일 중요하고요. 이건 명확하게 완벽하게 다 밝혀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예를 들면 뭐 경찰 수사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정권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찰 수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봤을 때는 확신범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념이 이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러이러해서 잘못하고 있는데 왜 잘 안 하느냐? 그래서 나는 가서 홍준표 대표를 원래 겨냥했다가 홍 대표를 못 찾으니까 원내대표를 타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자기 정치적 확신 속에서 이런 행위를 가한 거기 때문에 뭐 정치 테러라고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준한 성격까지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건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지금 없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자유당 때라든가 그것도 국회 앞에서요. 예, 예. 자유당 때 예를 들면 해방 이후에 예를 들면 자유과 우익이 강렬한 대립을 할 때 예. 그때 테러가 많았어요 실제로. 아주 이데올로기 대립이 극렬했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또 한 번 우리 사회가 자성해야 될 부분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봤을 때는 자꾸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발적인 이런 예. 사건도 나타날 수 있고 경찰 수사 있어야겠지만 이런 사건을 또 초래하게 된 결과가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도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된 지 상당히 지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훼손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뭐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이렇게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들뻘 네. 되는 나이고 이제 법적인 그렇죠. 절차로 넘어간다면 선처를 호소한다. 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제 그 폭행범인 그 아버지도 이제 언론 저희와 이제 전화 통화에서 정치적 배후가 없다. 선처를 좀 해달라. 선교 활동했던 착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경찰이요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정적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야 되는데요. 폭력과 테러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범행을 저지른 김 씨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한다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면 되고요. 예. 아니면은 1인 정치 시위를 할 수 있는 거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그렇게 해서 합법적 절차적 거쳐서 해야 되지 저런 식으로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고요. 예. 이 부분은 여야 문제가 이거는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여당도 폭력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정말 수사를 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지만이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향후에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그 제어 장치도 만들고 제도 장치도 좀 더 강화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폭행까지 당하면서 단식 기간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일단 내일 단식을 접는 거죠. 내일 2시까지라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했습니다. 내일 예. 2시까지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특검을 조건 없이 안 받으면은 5월 국회는 없다 그랬어요. 아예.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국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또 이제 협상을 다시 해야 되고 지금 뭐 그 4명이죠. 4명의 지금 광역단체장 나가는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도 14일까지 예를 들면 사퇴 부분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대표성 없는 그 지역의 대표성이 없는 국회의원이 없는 기간이 내년 보궐선거까지 가는 네.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이 정쟁으로 인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국회가 뺏어버리는 결과가 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여야 다 만약에 이 부분 문제가 이번 주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 여야 다 공이 다 국민적 비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 여당이 대승적 차원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야당도 국회 정상화, 국회의 어떤 기능 부분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닥칠 얼마 안 남았지만 확실하게 협조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국회에서 모든 걸 논의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간에 얘기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드루킹 특검 때문에 제1야당 원내대표 단식 카드까지 나온 건데 드루킹 사건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지금 혐의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 조작이 2만여 개로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특검을 얘기할 때 그 이후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사 결과가 납득할 수 없을 때 특검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처음에 경찰이 발표한 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나왔고 오늘도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 한 건, 두 건이 아니라 2만여 건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혹시 이게 진짜 이번 그 1월 달서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아니라 대선 전후로 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끔 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맡기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역시 특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명쾌하게 해주는 결과들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도 경찰 발표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 정도까지였느냐. 이거는 아이디가 2,200여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게 짧은 거예요, 지금 현재. 1월 17일인가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한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좀 여권 쪽 성향을 가다가 이것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인사 문제 이런 것이 걸리면서 이게 바뀐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성향 자체가.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다른 것인데 그리고 지금 입건된 사람이 30명에 달한다. 그렇죠. 나는 참 희한한 게 진짜 이 수사에서 밝혀야 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규모적으로 그리고 아주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했는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는지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뭐였는지 이건 경제적 이익이었는지 뭐 정치적인 권력이었는지 뭔지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그 때문에 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일반 이게 뭐 대선 전후에 했을 수도 있고 그 전부터 할 수도 있고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지방선거를 얼마 안 남고 있어요. 그렇죠. 이 후보자들이 이런 부분에 유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보대 행사들이 이런 걸 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뉴스까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 여론 조작인데 댓글 다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다는 사람들이 한 3,000명, 4,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나온 통계가 뭐 이런 여론 조작을 방기할 것인지 또 포털 사이트는 무엇을 했는지 이런 종합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국회 빨리 정상화시켰어요.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 법적 제도적으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선거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어떤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남은 그런 사건인데 드루킹 특검으로 이어지게 될지 이 부분은 내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지금 특검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단결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당 내부도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강길부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이것이 한국당을 좀 내용을 심화시킬까요? 아니면 단결로 이끌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큰 파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너무 짧게 남아있다는 거, 임박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선거를 많이 남겨두고 하면은 그 자체 내에서의 이런 지도체제 개편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갈 텐데 이제는 한 40일 정도 남아있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선거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인지 제1야당 대표 홍준표 대표를 심판하는 것인지는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고 지지받을 사람은 지지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결국은 뭐 지금 뭐 강길부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참 잘 되겠으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여운을 남기고 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어떤 거를 해서 지금 상태에서 물러나라 물러나지 말라 이것은 논쟁거리가 안 되고요. 결국은 결과에 따라서 심판받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간의 관심은 탈당 결정보다는 입당설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당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원래 강길부 의원이 열린우리당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무소속이었다가 또 새누리당 갔다 무소속 갔다가 다시 또 바른정당 갔다가 당이 상당히 여러 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복당했다. 뭐 이러한 그런 아주 과거의 히스토리가 상당히 좀 정당의 정체성에 입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대표라든가 한국당에서는 상당히 의심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여튼 간에 탈당의 명분으로 삼았던 건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든가 막말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과거 회기적인 언행들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결국은 이 내관은 그대로 잠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이제 지방선거 때 어떻게 될지 우리가 봐야겠지만은 상당히 한국당 입장을 봤을 때는 물론 강길부 의원이 뭐 정략적인 아니면 정치 이해적 관계에서 탈당을 했다 할지라도 이 홍준표 대표에 둘러싸여 있는 뇌관은 계속 살아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한국당에서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또 지방선거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홍 대표 리더십을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언양푸죽간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그럼 뭐 이제 항상 정치적인 논쟁이 나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같이 논쟁을 붙으면은 그것이 한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종의 폄하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로 돼서 뭉쳐서 선거에서 여하튼 간에 보수와 대결집을 이뤄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의 행태, 야당의 행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보고 나서 결국은 투표날 가서 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가장 강한 이유가 뭐냐면 선거라는 장치를 통해서 심판받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편되는 그러한 그 자정 기능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야가 빨리 국회 정상화시키고 선거에 몰입을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탈당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의석수가.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한국당의 의석수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3석 차이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121석이고요. 그리고 한국당이 116석이었는데 한길부 의원이 이제 탈당하면서 115석이 되버린 거죠. 현재는요. 민주당은 이제 김경수, 양승주, 박남춘 의원이 출마 차출이 되니까 그럼 이제 그러면 118대 그리고 이철우 의원이 있죠. 118대 114가 됩니다. 실제로 현재의 의석수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우군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제 결국은 지방선거 죄송합니다. 보궐선거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만약에 사퇴 부분이 처리가 되면은 11곳에서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하반기 의장단 문제,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하느냐. 제1당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관례가 그런 거죠. 관례가. 근데 만약에 한석 차이다. 그러면 이거 누가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 논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가 또 이 지방선거의 어떤 지방 민심들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국회의 향후의 의석 분포, 그다음에 하반기 의장단 구성 이런 문제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6월 13일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끝으로 그 얘기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이번 선거가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후보가 잘 안 보인다. 네, 맞습니다. 다른 이슈에 다 묻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제가 지방선거 끝나고 선거 조사를 해보면 후보를 알고 찍었다는 사람의 비율이요. 25%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 비율이 더 적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유권자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여야 정치판에서 자꾸 벗어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일부 시민단체를 가면 한 20개 정도 항목에다 정책 항목에다가 자기가 응답을 하면은 어느 정당과 가장 가깝다라는 응답을 해줍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무리 여야 정치권이 싸우더라도 유권자는 정책을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선택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일쯤에는 국회 정상화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